박사님은 이제 키 수술, 사지 연장술 주로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수술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병원의 문제인데 그 카운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프리사이스 우리가 1000케이스 넘었다고 한 거는 회사에서 카운팅을 해주니까 알게 된 거고, 프리사이스 1000케이스라고 하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대한민국 전체 프리사이스 지금까지 사용량의 92인가 4%인가 그래요. 글로벌하게 싱글 서전이 한 프리사이스 숫자로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회사에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그냥 대충 뭐 몇천 건이다 이 정도만.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키 수술 환자들의 대표적인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 가장 일단 기본적인 거, 수술만 하면 운동 능력도 같이 좋아진다? 좋아지진 않죠. 대부분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죠. 수술 전보다. 보통 수술을 하고 2년째 속에 있는 기계를 다 빼거든요. 뼈를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 연장된 부위를 금속이 지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자기 뼈가 나올 때까지만 지탱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뼈가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나서 단단해지고 나면 속에 있는 걸 다 뺀단 말이죠. 그때 환자분들이 와서 빼시고, 빼고 나면 이제 잘 안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이후에 변하는 모습들을 잘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운동 능력이 100% 돌아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정도의 운동 능력까지 회복하는 게 목표죠. 보통은 종아리보다는 허벅지가 그런 운동 능력 회복은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 수술 받으면 하루에 몇 밀리씩 자라나니까 수술 후에는 계속 성장하는 느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아무래도 맞죠. 이미 이렇게 떼어놓고 고정인데. 안 그래요. 이 늘어나는 느낌인데. 네, 수술할 때 이거를 늘려놓는 게 아니고, 수술할 때는 절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기계 장치를 통해서 조금씩 연장하는 거예요. 이게 골 연장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조금씩 자라니까 얘가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이 골 연장술의 역사를 보면, 골 연장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알렉산드로 코드빌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의사라고 이야기는 해요. 저는 인정을 안 하지만 그때가 나피디 방금 이야기한 방식으로 수술했어요. 수술할 때 잡아 당겨서 늘리고 핀 박아놓고 밖에서 기부스로 딱 핀을 잡아서 고정하는 거죠. 결과가 무지무지하게 나빴고 연장도 얼마 못해요. 근육이 엄청 세기 때문에 수술할 때 아무리 잡아 당겨도 얼마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일리자노프 선생님이 이 컨셉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조금씩 늘리면 조직이 다 자라네. 그리고 많이 늘릴 수 있는 이걸 다 발견을 한 거예요.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컨셉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립하신 게 일리자노프 선생님이니까 일리자노프 선생님이 골 연장술의 아버지라고 봐야죠. 수술하면 키는 커지지만 통증은 없다. 그것도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너무 편하게 연장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되게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그 여자분이 애기도 낳아봤는데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통증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술 직후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하면서 연장 통증이 있고. 대부분의 수술은 수술 직후 통증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장하면서 다리를 늘려야 되니까 거기서 통증이 발생을 해요. 근데 수술 직후 통증은 많이들 겁내시는데 의외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술 후 통증이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고 연장하면서 또 이제 연장 통증이 생기니까 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뼈가 단단하니 회복도 빠를 거다. 어떨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할 때 보면 뼈가 진짜 단단한 사람도 있고 나이에 비해서 뼈가 되게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뼈가 나오는 건 그거와 완전 달라요. 랜덤이란 거죠. 20대인데 제가 수술하면서 왜 이렇게 뼈가 약하지? 막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데 툭툭 부러져요. 구멍도 쑥쑥 뚫리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두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런 분도 뼈 막 엄청 잘 나오는 분도 많고, 수술할 때 막 뼈가 완전 돌같이 너무 힘들게 절골 하고 이랬던 분인데도 나중에 뼈가 잘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뼈가 단단하다고 해서 반드시 뼈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뼈가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뼈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회복은 2-3달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2-3달이면 아직 연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허벅지는 보통 한 2개월 남짓이면 이제 연장이 대부분 끝나죠. 종아리는 더 걸려요. 연장만 한 4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연장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뼈를 늘리고 늘어난 뼈가 또 단단하게 굳어야 되고
잘 걷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튼튼한 뼈가 필요하고 튼튼한 근육이 필요하죠. 근데 뼈는 환자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근육은 연장하는 기간, 그 치료 기간 전체에 걸쳐 가지고 이거는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걷는 기간이 여기다 그러면 뼈는 이 정도 차지할 거고 근육이 이만큼 차지할 텐데 요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이건 더 당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 복귀는 거의 한 1년 정도? 보통 달리기는 한 1년 지나면 허용이 되죠. 물론 1년 안에 허용이 됩니다. 내가 잘 하는 거하고 허용하는 건 다르니까 잘 하려면 허벅지는 2년 안에도 가능하고 종아리는 2년 이상 걸려요. 스트라이드는 완전히 안전한 금속이었는데 왜 리콜이 된 거예요? 스트라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통상적으로는 부식에 굉장히 저항성이 높은 금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속 환경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몸속 환경은 클로라이드가 되게 높은 약간 바닷물하고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부식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인체에 오래 두고 있으면 부식이 됩니다. 그런 거에 훨씬 강한 티타늄 같은 거는 부식이 거의 안 되거든요. 스트라이드를 개발을 할 때 일부 전문가들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지 말라고 경고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더 부식 저항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했어요. 결국 부식으로 해서 아웃됐죠. 나중에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거 썼던 사람들이 이 부식에 관련된 현상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제가 이 수술을 딱 스타트를 할 때만 해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다 좋다 이야기. 근데 제가 이거 딱 하고 이 이슈가 탁 터진 거예요. 이 이슈를 어디서 얘기했냐면 유럽에서 얘기했어요. 스트라이드 부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철퇴를 맞으면서 미국에서도 리콜이 된 거거든요. 그게 뜨면서 저도 이제 바로 중지를 한 거죠. 받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다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할 때 환자들 중에도 부식이 생긴 환자들이 있어요. 덴마크 그룹에서 보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저는 발생을 했어요. 수술한 방법, 그다음에 재활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요거 나와도 난 절대 안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막 이제 이슈가 되니까 유튜브에 그 미국 의사들 나와가지고 왜 이걸 갖고 이 정도 가지고 야단이냐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제 사지 연장술 많이들 환자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잖아요. 가장 먼저 보는 게 홈페이지 그런 수상 이력들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주는 무슨 장관상 무슨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다 알잖아요. 어떻게 받는지. 뭐 그거 연락 오면은 돈 주고 그렇죠. 그 진짜 전문가 집단에서 주는 상, 뭐 이런 사지 연장 관련된 학회에서 주는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가 있죠. 몇 의사가 없잖아요. 그렇게 봐도. 우리 사지 연장 분야에서는 제 선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이후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국제 사지 연장 학회에서 최우상 받은 거는 제가 4번 받았거든요. 그게 수술을 잘한다 이거를 증명해 주진 않죠. 약간 결이 달라요. 논문 엄청 잘 쓰고 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끼리 한 이야기는 문무를 겸비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드물다. 저한테 이제 평가할 때 데이터 솔직하게 발표하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동원 수술한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장인이 가공하듯이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는다. 오즈브루생이나 피터생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하는 수술에 대해서 너무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훨씬 더 정정하게 수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박사님은 교과서도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교과서를 썼죠. 그건 어떤 그러니까 제가 미국 교과서 3군데다가 한 챕터 한 10개를 썼고 한국 책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쪽에 프리사이스 이런 내고정 연장 관련된 걸 썼고 그런 것도 이제 아무한테나 챕터를 안 맡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지표죠. 수술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만 알 수 있어요. 우리 키크사 TV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판단이 안 서면 소화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수술을 주로 하니까 대학병원에 소화정형외과 가서 이동훈한테 가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라고 그런 전문가 그룹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저도 이비인후과 진짜 누가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과 몰라요.
인터넷 찾아보면 인터넷 안 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은 너무나 왜곡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찐이냐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똑같은 분야에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누가 선수냐고 물어봐요. 요 질병에 대해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나한테 와 친구도 있고 이거 어디 대학병원에 누구 가. 인생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전문 분야에 대한 한계. 결국 환자들의 다 판단이네요. 그래도 검색을 열심히 하면 좋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최소한 내가 잘 노출은 되고 나를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이제 소비자의 몫인 거예요. 진실되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